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이상우 아나운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자리를 맡게 된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자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자은입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도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최욱입니다. 네, 제2의 찐 기자죠. 이지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주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현 씨께서 저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를 소개할 게 아니라 본인을 지금 소개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동안에 우리 제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방송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건지 요 텃세가 심한 곳입니다. 아, 지금 벌써부터 지금 귀로 누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사실은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제이는 뉴스 진행자에게는 홍삼 같은 방송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초 체력을 언론인으로서 함양하는 데는 이런 방송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타를 위해서. 네, 맞습니까? 어쨌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2에서는 두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요.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죠.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 다뤄보고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부부까지 감염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과학의 향기만 살짝 덧입힌 언론 보도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텔레비전,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9월 23일이었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23일에 보도가 됐는데 실종 신고는 2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적인 좀 사건 현황을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지은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 9월 21일이었죠.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면서 이 사건이 촉발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이 씨의 이 실종 사실을 알아차리고 해경에 신고를 한 시점이 오전 11시 반이었고요. 이후로 해경과 해군 해수부가 나서서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탄 실종자를 접촉했다. 이런 첩보를 우리 군이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반경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이 이후로 사건이 좀 급박하게 전개가 됐는데 밤 9시 40분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이 우리 공무원을 피격을 했고 밤 10시 반에 불태웠다는 첩보를 또 입수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2시간 반 뒤에 9월 23일이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오전 8시 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국방부가 언론에 이 공무원 실종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이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한 뒤에 오전 11시에 국방부를 통해서 실종자 피격, 그리고 시신 훼손, 그리고 월북 가능성 이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게 됩니다. 네. 다음 날 북측에서 입장문이 담긴 통지문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남과 북이 내놓은 입장 차이로 인해서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특히나 이 월북 가능성을 두고 유가족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4일에 국방부의 발표 이후에 사건에 대한 공분이 좀 가열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자 그리고 공무원이자 민간인이 피살됐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공분이 일어났는데 자, 25일에 9대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요. 일제히 일면 기사에 이 사건을 실으면서 총살 그리고 불태웠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총격 시신 훼손,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 한겨레는 어업지도원 사살, 북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 동아일보, 우리 국민 총살에 불태운 북한, 지켜보기만 한 군. 또 조선일보, 북한이 우리 국민 총살하고 불태워도 대통령 33시간 침묵. 이렇게 일면 기사를 내보냈는데 심지어 채널A에서는 이 사건을 당시에 보도된, 당시에 알려진 사실들을 기반해서 3D로 재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언론사들이 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족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 보도에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좀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서울 신문인데 코로나균 죽이듯 북, 남 국민 총사로 기름 부어 40분간 태웠다. 이거 너무 좀 자극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국민 분노를 계속해서 더 자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이 북한 관련 뉴스는 어떤 뉴스라고 하더라도 취재도 어렵고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북한 관련 뉴스들이 좀 추측성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는데 이번에도 엄밀히 말하면 뭐 국방부 브리핑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취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조각조각난 정보들 그리고 그것들로 뉴스를 구성하고 보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미지 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 위주의 보도를 통해서 결국 언론 소비자들은 실체적인 진실에 가까이 가기 전부터 공포와 반감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뭔가 대단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미지만 뿌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도 좀 시간이 좀 흐른 후에도 사실 확인이 되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이 이렇게 됨으로써 훨씬 더 혼란한 상황 전개를 이미 예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보다는 겉모습에 오히려 먼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코로나균 죽이듯이라고 표현한 거나 채널A가 애니메이션까지 써가지고 이제 재현한 것은 모두 기사의 상품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살된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품으로 대했다라는 그 사안 자체를 상품으로 대했다라는 원론적인 비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이나 피해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기사가 어떻게 읽혀졌을지를 생각해 보면 해당 기사에 대한 비판 지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희생자가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또 그 첩보자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 자체가 정보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조각조각난 정보들을 이렇게 맞추는 상태에서 그래서 각 기사들이 보면은 이렇게 연결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채워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가식 기사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성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자가 이걸 감성적으로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는 기사로 그냥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은 아까 3D 기술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네. 좀 그런 노력으로 정보원을 조금 더 풍부하게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들 이렇게 잘 보면 익명의 잔치예요. 네. 어떤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뭐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막 이렇게 돼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제일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황색 저널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몇 개 보였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좀 조금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정말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번 사건을 다루는데 언론 보도가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도중에 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보 공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관련 보도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제작진이 이제 피격 사망 사실이 알려진 23일 밤부터 2주간 종합 일간지 10곳, 경제지 3곳에서만 이 언론 보도 양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두 2,443
3건이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22.5% 그러니까 5건 중 1건이 정치권 반응을 따옴표 처리한 보도였어요. 그 따옴표 기사에 등장한 발화자들을 좀 살펴보니까 주로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지성호 의원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태영호, 대한민국은 표류 북주민 187명 송환, 북은 죽이고 불태워. 중앙일보 지성호, 북야만적 행태의 소름, 구애에 대한 화답이 국민 총살이냐 이런 기사들이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언론들이 과연 이 정치인들의 이런 개인적인 주장이라던가 발언을 충분히 검증을 한 이후에 기사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받아 썼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일보가 쓴 기사 대한민국은 북주민 187명을 송환했는데 북한은 죽이고 불태워라는 기사를 보면 네.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우리는 늘 인도적 송환을 해왔고 북한은 늘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읽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 통일부 자료를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월북한 남측 주민 22명을 돌려보냈고요. 특히 북한은 2000년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월북자 대부분을 송환했고 또 2013년 10월에는 그간 월북했던 남측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공개 소환해서 상당히 네. 주목을 끌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온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송환을 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또 이런 민간인을 피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물론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의 어떤 자극적인 표현, 주장들을 너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쓴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주장에만 기댄다, 언론이. 적극적인 취재 없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통 이제 북한 관련한 사건이 터지면은 이 탈북자 출신 의원들을 그냥 습관처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 독점적인 정보가 나오는 걸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서울에 살고 있는 부산 출신을 찾아가는 그 의미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사실 근데 워낙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찾아간다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을 것 아니 근데 그분들만 갖고 있을 만한 정보의 내용이 아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소름 돋는다. 소름은 저도 돋아요. 감성적인 굳이 그분들한테 가서 소름 돋았는지 안 돋았는지 알아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뭐 익명 정보원 뭐 혹은 뭐 전직 뭐 관련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그래도 보도를 실을 수 있는 되게 귀한 정보원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취급이란 표현을 쓰냐면 네. 정말 정보가 의미 있어서 그 정보원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었다라는 이 개연성만으로도 북한에서 남들보다 더 잘 알 거라는 예측 위에 결국 이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 좀 흥미로운 건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 있었을 때 태영호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다 결국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결판이 났는데 그렇다면 태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네. 태영호 의원의 얘기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6일에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알고 봤더니 한국에 와 있더라는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말을 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좀 극비 사항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노출이 됐더니 태영호 의원이 이거 다 밝혀야 된다. 뭐 SI 필요 없다. 이거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정보의 어떤 귀함이라던가 혹은 첩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제였다고 했던 태영호 의원이 네. 지금은 말을 바꿔서 개인이 더 문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개인의 자신과 좀 가까운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교관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보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조차 언론이 그러면은 또 다르게 실어야 되는데 네. 태영호 의원의 말이라는 의미 하나만으로 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땐 다르고 지금 맞다가 아니라 어제 다르고 오늘은 맞다 정도로 하루하루 일변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태영호 의원의 말의 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실 취재라서 정보원과 관련돼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은 정보원이 이렇게 제한되고 그다음에 아까 relevance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relevance. 어떤 언론이든 연관성인 거죠. 연관성? 그러니까 뭐 북한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한글날 얼마 안 네, 지났는데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주시면 제 연관성이 눈높이부터 좀 맞춰주세요. 뭐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 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정보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제한됐다라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 출신이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위 관계자니까 물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실명을 밝힐 수도 없으면서 따옴표 치고 막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정보원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어떤 그 외신 기자들도 그 얘기했었는데 한국에는 참 익명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조금 결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보원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창의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완전히 창의적이 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 부실 취재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 9월 24일자 기사 보면 네. 여기 보면 그 공무원과 관련된 SNS를 정말 털어도 너무 털었던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원을 이제 SNS로 돌린 거죠.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도 이 기사가 반복되는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 기사 이렇게 보면 네. 이미 특정 가능한 정도의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었고, 그다음에 직업이 뭐였고, 어디서 활동했고, 네. 그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다음에 뭐 이혼 경력, 채무, 예. 막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도 넘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악했던 것이 뭐냐면 딸이 처음으로 생애 2번째로 스케이트 타는 날.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2차 가해 정도가 아니라 1차 가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유가족이 전부 이미 특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번지수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원과 관련된 걸 좀 엄밀하게 따져서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특정된다 이런 우려는 여러 번 이게 알 권리랑 무슨 됐었잖아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감한 국민의 사안이기 알 권리라고 때문에 또 얘기를 더욱더. 할 텐데 예. 이 부분이 과연 일반 대중이 알아야 되며 알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보도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건의 본질이 뭐냐. 비무장 상태인 한국 군인을 비무장 상태인 한국 사람을 북한 군인이 사살한 것이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네. 그럼 언론이 제기해야 될 문제는 첫째, 북한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 두 번째, 한국 정부는 그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다가가려는 언론이 좋은 언론이고, 반대로 두 가지 관점에,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흐리게 만든다. 아니면 그것과 관련 없는 사실을 계속 보도하는 것을 나쁜 언론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크게 본질을 흐리는 기사로 제가 꼽는 것은 첫째가 월북 문제에 집중하는 것. 월북이냐 아니냐. 두 번째가 사생활 얘기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사생활 보도 관련해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월 25일 오후 2시경에 연합과 한국의 기사가 거의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빚, 파산, 월급, 가압류, 인터넷 도박, 이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수천만 원 빚져 파산 고려했다. 최근 이혼하고 급여가 가압류됐다. 평범하지 않은 사생활, 뜻밖의 폭로 터졌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거든요. 네. 인상적인 포인트가 이번 사태에서 또 SNS 화제 인물로 떠오른 분이 김재련 변호사예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27일 페이스북에 이혼한 사람, 빚 많은 사람,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냐.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에서 사살한 게 핵심이다. 주군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라고 썼어요. 이거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론들이 그 페이스북 글을 또다시 날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그냥 김 변호사의 글을 나르는 거예요. 가령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9월 28일 날 피격 공무원 사생활 보도에 김재련 너무 불편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 서울경제가 9월 24일 날 피격 공무원 동료 다수의 수천만 원 빚져라는 기사를 실제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의 거대한 블랙 코미디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채무 관계나 가족 관계 같은 얘기들이 좀 직접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최욱 씨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그 하나 좀 예. 궁금한 거 네네. 있는데 방금 이제 김재련 변호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인 정보를 밝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또 다시 언급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변호사 개인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그 정보를 다시금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것도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르게 그건 보는 좀 게 다른 사실은 부분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미 확산된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구체화했던 것이라고 보고 또 김재련 변호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페이스북에 그냥 비판 얘기를 쓴 거 그걸 확산시킨 것이 또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본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비판받을 사항이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목적이 다르다. 그 네. 부분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기호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제가 한마디만. 예, 말씀해 저는 주세요.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이 얘기 자체가 조금 갸우뚱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이 월북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지금 한 걸로 거의 정황상 나와 있죠. 했을 때 북한은 군에 의해서 피살된 게 문제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연성을 기반으로 해서, 개연성은 사실상 사실 보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소설을 쓰거나 혹은 만들어진 창작 픽션을 할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따지는 게 바로 개연성인데, 빈 문제라던가 채무, 이혼 모든 것은 다 그 사람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소설이나 나중에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후 보고가 아니라 보도, 다시 말해서 팩트 체크가 되어야 될 언론 보도 형식으로 이런 것들이 날라야 되는가, 이 문제에 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 보도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떤 점에서 제가 고개가 갸웃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번 사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팩트가 너무 남루해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남루하다 보니까 남루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겁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추측하고 보도하고 이걸 언론의 형태로 계속 갖다 나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 코멘트를 하면 그걸 또 갖다 나르는 형국인데, 굉장히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쇠말적인 보도가 넘쳐나고 있는 게 이번 보도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게 보면은 그 문제가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언론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게 조금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비판할 부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의 근거로 제시를 했다라든 어떤 그런 네. 타당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북한 측에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뭐 굉장히 뭐 시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했었는가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비판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뭐 아까 말씀 뭐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정치인 얘기 있으면 그거 그냥 받아 쓰고 막 이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직업이 뭡니까? 정치예요. 정치.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곳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롤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기자들이 직업은 직업 윤리는 본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차이가 나서 국민들이 듣고 싶고 조금 따지고 싶고 정부에도 따지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기자들이 조금 대신해서 얘기를 해줬다면 조금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접근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소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안 됐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지은 기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취재 기자입니다. 이지은 기자, 이 사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연성의 측면에서 네. 마치 소설의 영역을 다루듯 자꾸만 그 추측이 난무한 보도들이 있다. 취재 기자로서는. 그 언론이 물론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역 말단적인 사실들, 그리고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두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십성으로 읽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언론의 클릭 수 유도, 장사 이런 것들과 결과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데 저널리스트로서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네. 붙일게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사안에서 가장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봤던 게 이제 월북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북이 왜 중요하냐, 월북을 했냐 안 했냐가 왜 중요하냐. 가령 월북을 했으면 북한의 살인 행위가 정당화되는 거냐? 결코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그런 비슷한 뉘앙스라도 끼쳤으면 그건 정부는 강력하게 지탄당해야 될 일이다. 정말 그러했느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해경이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3가지의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우리는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언론이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월북
몰이를 하고 있다. 사실 해경의 판단에 대해서 언론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의혹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인 그 의문 제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경이 내세운 근거에 대해서 네. 반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박 근거로 제시하는 게 가령 유족의 발언 같은 그렇죠. 거, 그다음에 정치인의 발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월북 쟁점이 과잉으로 지금 표출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아니라 언론이다.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월북 쟁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왜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에서는 9월 29일에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판단, 또 한국경제 역시 피격 공무원형 정부 아무것도 안 하고 월북 단정, 또 서울경제에서는 정체불명 침입자라는데 북한에서는 해경은 정황만 꿰맞춰서 월북 이런 식으로 유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하는 지금 언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일방적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큰 그림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자꾸만 별명을 달아주는데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약간 깔때기 저널리즘 같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북한 그다음에 피격 이런 사안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엔 코로나19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경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문화 전부 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의 분위기라면 결국 향하는 곳은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어디요? 뭘 넣어도 그냥 프레이밍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런 저널리즘에서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스트레이트성 기사만 쏟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좀 따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경의 발표가 아무리 해도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말 잔인하게 따져야죠. 조목조목. 그러니까 그런 냉철함을 조금 바라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보원은 유족은 굉장히 슬프고 그렇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냉철한 진실에서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것은 스트레이트성만 써야 되고 어떤 것은 심층으로 시각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무슨 황금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층적으로 저희가 듣고 싶은 뭐 제대로 알기라든가 무엇이 잘못됐나라든가 그거는 헤드라인에서 먼저 내 기사 보면 이거 다 맥을 짚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거든요, 기자의.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조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언론이 월북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만약에 자진 월북이라면 북한 정부의 책임이 커지고 자진 월북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고 더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월북에 주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네. 그조차도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고 좀 분명히 말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최욱 씨 질문에도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군도 우왕좌왕, 정치인도 우왕좌왕, 게다가 언론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정말 스탠스가 정해진 다음에 서로 공격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도 모르겠고 그리고 월북을 하면 더 나은 건지 아닌 건지도 정확하게 저는 언론에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 역시 마찬가지고 진보 언론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좀 더 차분하게 이 사건이 좀 더 진행된 다음에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하나둘씩 입장을 내놓아야 될 문제를 실태 파악 전에 다들 입장만 내놓다 보니까 아무도 진실을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전체의 의견에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국에서 언론은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 가령 지금 피격 공무원이 월북으로 판단이 됐다. 그래서 가족이 나와서 유가족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월북한 게 아니라 월북이란 말 자체가 불명예스럽다고 얘기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인권 문제까지 옮겨가 버렸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에는. 결국 이렇게 얘기가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논점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은 아무 말이든 던져진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황만 건조하게 보도하고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저런 박광자 씨 사례라던가 이런 사례에서 아주 소극적인 역할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이게 하나만 좀 바로 예. 잡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질문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뭐 국방부의 발표나 해경 조사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내놓는 입장이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이 좀 오히려 과잉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굉장히 제한된 상태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고 음험한 현실이고 막 그러니까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들 지금 혼란인 거죠. 혼란인데 각자의 정답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프레임도 던져봤다가 이 프레임도 던져봤다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계속해서 계산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정치인입니다마는 또 태세 전환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정치인들 자체도. 네. 그러니까 언론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국민들이 혼란하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은 어쩌면 정치적인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과 관련돼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비춰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밸류가 조금 옅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좀 낮아진다면 언론이 유가족에게 거녔던 뭔가 카메라 같은 게 걷어지면 그 유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네. 삶을 대하는 자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 저쪽 전부 다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동아일보 9월 네. 25일자 기사를 보면요. 상부 지시 받은 뒤 처형하듯 총살, 수십 리터 기름 붓고 40후 불태워라는 헤드라인인데 이 첫 번째 줄이 뭐냐면 북한 지도부의 승인이나 묵인 아래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남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니까 대남 불만 때문에 일부러 이랬다라고 기사를 질러버린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확인도 안 될 뿐더러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종의 언론이 북한 문제만큼은 일종의 면죄부가 있다. 그리고 면책 특권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어떤 뭐 약간 굉장히 위험할 그 우리나라 안보라든가 외교 문제에 있어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사가 어떻게 또 어떤 관측을 하나 더 내놓고 있냐면 평양의 총참모부나 최고 수뇌부의 지시를 기다려서 이렇게 처형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라고 해서 일각 관측이란 말 자체가 기사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이런 관측이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긴 하지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관측인가?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관측인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사과까지 나온 상황에선 틀렸다라는 게 입증이 된 관측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책임지지 않고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양한 예측이 넘나드는 정말 개연성 넘치는 기사들. 그게 지금 현재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이 여러 가지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좀 따옴표 저널리즘 이런 양상을 또 띠고 있습니다. 월북을 했다,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맞서기도 하고요. 시신 훼손과 관련해서는 기름을 부었다 혹은 연유를 발라 태웠다. 이렇게 또 맞서서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살 명령은 사살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다, 있었다처럼 이런 보도들을 계속 중계하듯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SI라고 불리는 그런 첩보 혹은 특수 정보가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군사 첩보 정보가 상당히 노출됐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국방부에서도 나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밀들이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군사 정보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됐고 또 향후에 만약에 그 필요에 따르면은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이렇게 번진 데에는 사실 국방부의 책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부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네. 국방부가 이제 9월 24일 날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 브리핑을 할 때 이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군사 첩보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정보가 어디서 출처가 있다거나 수집된 방법이나 수단을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 측에서 들었을 때 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보를 우리 내부 정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언급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너무 성급하게 브리핑을 했고 또 심지어는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가 많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회의원들이 군이나 뭐 정부 또는 국회 국방이나 정보이동을 통해서 이 많은 정보들을 입수를 했는데 이 정보들을 계속 언론에 흘린 거죠. 조금씩 계속 흘리고 있었고 특히나 가장 입맛에 맞는 또는 공격용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의 흘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정보 군사 자산들이 사실 좀 무용지물로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오전에 그 국방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이 SI 정보들에 대해서 노출한 것을 스스로 좀 자성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또 따져보면 이런 정치권들의 발언을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들도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충분히 딜레마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할 것인가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치밀하게 고민을 했는가 잘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사 써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국의 전형적인 따옴표 저널리즘 이런 것들을 또 반복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 알 권리와 국가 안보 자산들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언론이 있을까 약간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뭐 그 본문에서 언급한 사안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국방위에 소속되면 기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원칙이고 어찌 보면 도덕이고 국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건데 그 위에 정쟁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언론에서 그 지적도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언론은 아까 하셨습니다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방위에서 뭔가 뭐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SI에 관련된 정보를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국방위에서 나오자마자 이거 내 이름은 빼고 뭔가 보도해도 돼라고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언론은 원래 따옴표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서 직접적으로 특정되는 인물에 의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따옴표를 확대 해석해서 다시 또 퍼다 날르고 그리고 정보도 분산돼 있으니까 거기에 중간중간에 또 뭐 의미 연결망으로 또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악순환이 돼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숨어버린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언론이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그중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곳들이 있었는데요. 2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미국 내 여론도 비판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전문가의 트윗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의 그런 트윗 댓글이었던 거거든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인용을 했다가 정반대로 원래 의미대로 수정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이걸 전체적인 사건을 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면 공무원 사망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공개되기 3시간 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종의 보수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이 사안이 어려운 이유는 단기적인 싸움을 피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연설이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이익 안에서 종전의 문제를 우리가 논해야 된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신 거고 이건 아주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 과제 안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단말마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집중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선일보 이런 사설은 어떤 점에서는 연설을 취소하거나 순서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 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되게 단말마적인 어떤 반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정파적으로 정치적인 이익과 정파적인 태도를 먼저 좀 더 장기적인 문제에 좀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을 보면요. 저도 일단 언론으로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더 빨리 공개하지 않았냐. 사고를 접하고도 예정되었던 유엔 연설은 꼭 방영했어야 했냐. 국민을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조치는 할 수 없었냐.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의문인데 조선이 그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던지고 있느냐를 사설을 통해서 좀 보자는 거죠. 국민이 반일륜 범죄를 당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만 봤다. 김정은이 아첨하고 굴종하려고 존재하나 김정은과 쇼버릴 국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동원된 걸 보면 조선일보는 지금 정부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늘 하는 얘기지만 진상 규명이나 실질적 개선 변화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냥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진영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사설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최욱 씨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청와대에 묻고 조선일보가 답을 한다는 이 형식이 조금 흥미롭긴 했었습니다. 청와대에 묻고 조선일보가 답을 한다. 네, 유엔에 연락해 연설을 취소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없었냐? 이거는 뭐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임재원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요거 정도는 좀 취재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 물은 다음에 대답을 바로 해요. 네. 문 대통령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보고를 받고 북을 이해하고 감쓸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추측이다. 이것은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은 논리가 조금 약해요. 여기 보시면 방금 최욱 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역으로 이 그 사설에서 지금 되고 있는 어떤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실제 상황들을 취재할 수 없었을까? 파악할 수 없었을까? 아니 어차피 쓰고 싶은 바가 있으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논리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고 좀, 뭘 말하는지는 예. 알겠지만 뭔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쓴 것 같은데. 관심법이죠. 예. 이지은 기자. 이게 비슷한 일이 사실 박왕자 피살 사건 2008년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에 좀 그때와 지금은 어땠는지 비교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자체를 빨리 알리지 못하고 뭔가를 감추려고 했거나 늦게 감추려고 했다. 혹여나 유엔 연설에 뭔가 지장을 줄까봐 우려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맞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발생한 게 2008년 7월 11일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연설이 시작하기 한 50분 전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설 자리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원고도 수정한 바가 없었다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 상황을 최근 중앙일보가 좀 소환을 해서 기사를 썼어요. 제목을 네. 보면 MB 9시간 침묵은 안 되고 문은 되나 180도 달라진 민주당이란 기사인데요. 이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연설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걸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관련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침묵했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과연 비판하고 있느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예요. 근데 이 지적을 중앙일보에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당시 2008년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낸 사설을 보면 금강산 총격 사망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등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이행 문제를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으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그러니까 사건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런 좀 상식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을 뿐이지 당시 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일관성 없음을 지적한 것과 똑같이 중앙일보도 보도 일관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2020년 9월 25일
동아일보 사설을 보자면 박광자 피살 12년 만에 더욱 충격적인 만행 저지르다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논조를 좀 싣고 있는데 가만 읽어보면 이제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북측의 패륜적 도발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묵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건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던 조선일보 사설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민간인 살해와 시체 유기를 북한 지휘부가 작전 지시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의 야만적 본성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야만적인 본성을 가진 북한 집단이고 북한의 패륜적 도발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은 뭔가를 요구하거나 네. 대책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가설이지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언론인데 그냥 계속해서 답이 없는 문제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우리는 불만을 이미 표시했고 유감을 표시했고 만행이란 표현까지도 국방부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뭔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반보라도 앞장서서 한보가 아니라도 50보라도 나간 어떤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안 없는 비판적인 어떤 태도만 취하는데 그 비판적 태도조차도 단지 정부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이미지에 국한되었을 뿐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짚어내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무의미한 한편으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런 표변하는 태도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지금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자세히 보다 보면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를 저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이 사안을 봤을 때 고인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일단 진상규명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책임규명, 그러니까 책임 추궁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제 그걸 위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가령 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함정 폭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냐. 그러면은 뭐 진상규명은 일단 됐고 책임 추궁, 폭파한다고 책임 추궁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조치는 과연 그럼 적절하냐. 언론이 아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남북관계 문제 해결은 결국은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소통 창구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한 조치를 요구를 하면서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없어요. 그냥 잘못하고 있다, 굴종하고 있다 이런 말만 보여요 지금은. 언론에서. 예. 네. 교수님은 이렇게 보도 일관성이 없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다양화된 국가보다 양극화된 국가가 위험하대요. 그 위험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기사를 만들거나 정보를 만드는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비난하면 되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고. 네. 그리고 뭔가 그 맞다 안 맞다도 굉장히 판단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맹점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얘기를 하면 아마 왜 그렇게 해야 돼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상황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조금 슬픈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일관성 없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도 사회가 양극화됐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 양쪽을 비난하면서 그걸 마치 성장하는 그냥 동력으로 삼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허황된 얘기가 최근에 중도라고 생각해요. 중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극화된 사회에서 그 비난과 뭐 이런 게 일변도로 돼 있어서 그 네. 대안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치열하게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북한 사과문 관련 보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소식이 국방부 브리핑에서 알려지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25일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 사과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또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 있을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욱 씨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사과로 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과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매우 우세했었죠.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당일 오전까지도 남북 관계가 올스톱 될 거다. 사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으니까요. 뭐 실제로 사과는 매우 이례적인 거는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즉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대상까지 한정을 해서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제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 북한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1976년에 있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은 유감스럽게 사건 재발 않도록 쌍방이 노력해야라고 입장을 냈었고요. 2002년 2차 연평해전 땐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유감스럽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때는 유감스럽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라고 했었고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도 마찬가지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북한이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감이 곧 사과다.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하는 게 곧 사과의 뜻이다라는 관례도 있다. 이렇게 기준까지 내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자 당시 조선일보가 사과란 말 한 적 없던 북이 이번에 명확하게 유감 표명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과거 사건들과 달리 북한이 사과 표명을 수용한 게 굉장히 큰 성과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목함지뢰 사건 때는 아시다시피 그 북측의 사과와 유감 표명의 그 수위를 놓고 굉장히 그 남과 북이 마라톤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흘간의 협상 끝에 이 유감이란 말을 끌어낸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미안하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우리 언론은 이걸 주목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김정은의 사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사실상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외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김정은의 사과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북한의 어떤 대응과 태도가 바뀌었다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서 네. 우리 언론과 외신들의 이 반응과 태도가 상당히 차이가 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외신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 언론들. 외신 네. 중에서 뭐 제가 외신이라는 뜻의 외국어는 여쭤봐야 대화의 하지만 수준이 아주 저랑 잘 맞네요. 네. 외신이 어디죠? 아주, 예, 외국 KBS는 언론입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언론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전에 여야의 그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는 9월 26일자 기사에서 국민의힘 북한 주장 대신 읽어준 청, 민주당 성의 있는 사과, 변화 의미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또 동아일보는 25일자 기사에서 여야 북 전통문 놓고 경론, 사과 이례적 대 가해자 두둔 이렇게 상반된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5일자 헤드라인에서 북 통제문의 국회는 말싸움만, 태영호 가해자 편드나 그리고 여당은 사과하라.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야당 측의 북한 비판을 부각한 그런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주호영 김정은 안보리 때문에 사과, 사실관계도 왜곡, 세계일보 북한 사과에도 날 세운 야, 월북시도 정황 없어 넘어가선 안 돼, 중앙일보 국민의힘 북한 통지문 진정성 떨어져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언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그 메시지 전문을 보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으로 신뢰와 존중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긴장 각성할 것을 강조했다. 필요한 안전대책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 충격을 받은 우리 국민이 일단 북한으로부터 듣고 싶은 메시지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을 놓고 우리나라 정부 여당과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저는 뒤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러한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강력하게 책임 추궁하고 강력하게 비판 메시지 냈으면 좋겠다. 반면 언론은 이러한 메시지의 함의, 이것이 그 과거의 어떤 북한의 태도와 비춰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평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네. 정부나 여당 인사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례적이고 성의 있는 사과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언론이 진정성 없다. 신용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내가 살해돼도 편지 한 장이면 되냐. 이런 식의 정치인들의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그냥 퍼나르고 있는 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자체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언론은 대체 왜 존재하냐는 의문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청사진과 예상 답안에서 어긋난 겁니다.
사과해야 한다, 대북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소모전으로 사실 한 6개월 정도 끌 것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거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근데 너무 사과가 빨리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거에 대한 언론으로서는 예측도,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취재도, 그리고 어떤 데스크로서의 입장, 자신이 어떤 언론사로서 가져야 될 해석의 맥락 역시도 준비되지 않은 채 너무 빨리 사과가 나오다 보니 그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맥락도 없고 요지를 파악하기 힘든, 그냥 나 모르겠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고 북한도 사과했지만 이거는 가해자 문제를 들어줘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가는 것 자체에서 사실 읽을 거리가 없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정권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대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세요. 뭐 가해자 두둔하니, 그 다음에 무책임한 사과 태도. 이게 무책임한 사과 태도라는 말을 저는 언론 보도에서 본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과가 나왔다. 유감 표명은 사과냐 아니냐라는 그 진위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였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무책임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정권 실세를 다루듯이 마치 권력 감시하듯이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하는 나라 같은 경우 보자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았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이 미안이라고 하자 긍정적이라고 한다라고 말장난 수준으로 이 인용을 바꿔버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인을 건드려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문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데, 하나도 어떤 인과관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부분이 없고, 어쨌거나 사과를 받았지만 이거는 문제다라는 식으로 모르겠다, 문제다라는 아주 비논리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봤을 때 정말 공격해야 될 지점 혹은 비판해야 될 지점부터도 되게 허무해지는 그런 아주 빈 수레 같은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들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왜 용어에 연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용어 저는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제일 의미 없는 말 중에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과 그다음에 뭐뭐가 유감입니다라는 게 무슨 알맹이가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뭐 물론 현실은 그렇습니다. 외신도 제가 뒤져봤는데요. 물론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뭐 익스트림리, 뭐 어뉴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빨랐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 불편하면 그 다음에 비판을 이 말로는 안 된다, 미안하다면 다냐, 그 다음에 그러면 공동조사 빨리 받아들여라라든가. 그런 얘기를 국민들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론은 정치인들한테 압박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직업이 정치인이니까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언론인은 그러면 언론인대로 직분에 조금 충실을 해야죠. 그러면 말의 잔치가 아니라 그런 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라든가. 근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용어가 어떻고 뭐 유감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혹시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진심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존경하는 교수님, 기분 좋잖아. 이게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기분 좋잖아요. 쓴 웃음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받으시네요. 최사들 쓰는데 좀 방금 수사들이죠.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런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북한 사과 있자마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뭐 계몽군주다 뭐다 이런 이 말꼬리 잡기로 계속 늘어졌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사과에 대해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사과라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고 빨랐고 사과가 아주 선명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이례적인 사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휴민트를 가동하거나 정보를 가동하거나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북이 이런 식의 이례적인 사과를 빠르게 한 것은 이런 맥락일 것이다 라고 맥락을 저희는 기대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일 거고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 언론이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전문가를 접촉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 전문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보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의 기능인데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떨어져 있고, 역시죠 이번에 굉장히 아무래도 SI라고 부르는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서는 대북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언론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우왕좌왕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이례적인 사고에 대한 맥락과 해석을 아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아까 겁니다. 해당 언론사는 뭐 사실은 조금
자기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못 짚었던 거잖아요. 당분간 경색 국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빠르게 또 이게 사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부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랐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부분들이 보면은 그 기사들, 그 전전 기사들도 보면 정황과 관련돼서 판단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자나 언론사들이 다른 것은 정보원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원과 접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냥 국민의 부여받은 대신해서, 예. 그렇죠. 근데 정황 말고 상황이나 현황에 의해서 뭔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보도에서 김정은 사과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에서는 이런 최고 지도자 없었다. 반쪽 사과받고 북칭찬 쏟아낸 여당. 세계일보는 김종인. 여당. 김정은을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 또 국민일보는 책임자 처벌은 요구 않고. 정부와 여당 김정은 사과한 게 중요. 이런 지면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최욱 씨.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제 제1을 하면서 신문 일면의 사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언론사의 속내를 또 들여다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 눈에 조금 의심스러운 사진 배치가 포착이 됐습니다. 9월 26일자 일면 조선일보인데요. 김정은 미안 한마디에 문정부가 반색했다는 기사 바로 옆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격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격리로 화답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 한번 해봅니다. 자, 교수님 저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뭐 시선이 이동하는 것 이런 걸 고려해서 배치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외람됩니다만은 저 기사를 보고 조금 웃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떠올랐냐면 참 일사불란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CI라고 있어요. 그건 그 기업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업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것을 뭐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다 그냥 일치돼서 따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일부러 부여한다라는 것인데 조선일보 내에는 그 기능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의도적이 아니었으면 몸에 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진의 배치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정말 일관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좀 무섭고. 근데 저는 차라리 그냥 의도적이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차라리 조금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체화된 몸에 것이 아니라. 뱉다면 예.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요즘 비평이 굉장히 세진 것 같아요. 교수님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잡혀가겠네요. 거의 독설에 가까운데요. 네,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의 날카로운 비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수습하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이 사과 유감 표시를 통해서 드러낸 거거든요.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도 있고 조만간 있을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이기든 바이든 정부든 간에 대북 정책이 어떻게 수립될지를 지켜봐야 돼요. 일단 북한은 북미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지금 보여오고 있거든요. 경제 발전을 하고 싶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속에서 사과라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민간인을 죽인 거는 북한의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지탄을 받아도 이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몇 달 사이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은 7월 달에 있었던 한국에 살던 분이 다시 개성으로 월북한 일이에요. 북한이 코로나 제로, 그러니까 확진자 제로라는 걸 계속 밝혀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빨리 취해라라고 얘기하고 휴전선의 경비 태세를 보는 엄중 문책을 당했어요. 상당한 현장에서 공포감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큰 틀에서는 적절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신중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 있다. 2018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개선된 이후에 군이 믿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약간 절차적인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이제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면에 있는 뭔가의 기획, 의도,
호전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싶은 거죠. 북한의 의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든 언론 차원에서는 다 그걸 공유하고 있는데 의도성과 기만성을 뭔가 전제라고 보려고 하는 게 너무 농후한 거죠. 북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부적절한 행동임에는 틀림없지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뭐 내부 지침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잘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누가 말했냐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메신저 공격에서 좀 효과가 다했다 싶으면 태도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은 사실을 밝혀내는 진상조사가 제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넘어가서 그리고 북한이 사과를 하네 안 하네 하고 났더니 사과의 태도 문제라든가 그 사과를 받는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진상조사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왜 그래?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도 불명확한 그런 도덕적 문제 내지는 태도의 문제로 바꿔버리는데 계속해서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김정은의 강력한 사람들처럼 행동 이런 제목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어떤 중점엔 관심이 없고 이제 부분적인 요소로서 태도, 말투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굉장히 뭔가 불편하다, 무책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적합한 어떤 행동을 적합한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인용하면서 언어는 그런 이미지를 그냥 팔아먹음으로써 재미를 보고 있을 뿐 전혀 사태의 진척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실체에서 오늘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먼저 그럼 인자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용님이 언급해주신 네. 그 조선일보 기사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목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어떤 식의 반색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정작 기사 본문의 내용은 되게 차분해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가 이 김정은의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사과는 매우 이례적이라 말했다. 김정은은 총살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다. 발언 자체는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 이거는 조선일보 데스크가 원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 본문 자체는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대표적으로 편집과 사진으로 말하는 기사다. 결국은 조선일보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컨텐츠가 아니고 이미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굴종이나 뭐 감읍 같은 표현으로 지금 상징되는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독자는 사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조선일보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결국 같은 질문일 것 같거든요. 가령 정부는 이번 김정은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공동조사 및 통신선 복구를 요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조치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조치가 지나치다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감읍이나 굴종과 같은 이미지만 퍼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진 나온 김에 그래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마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Z 이론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왼쪽 상단을 먼저 보게 됩니다. 네. 일반인.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왼쪽 상단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고요. 그런 다음에 G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그래픽 차원에서는 어쨌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보면 이게 그 실체에서 멀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제가 교수를 한 3년을 했는데 네. 이게 보면은 그 미국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려운 한국어가 몇 개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번역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명분, 체면, 모양새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하라 그러면 네. 모양새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실체를 받아들였는데 미안하다고 했지만 모양새가 그게 아니야. 그리고 명분은 그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게 뭔가 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물론 명분이나 체면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우리네 문화죠. 굉장히 많은 덕목이 있을 텐데 뭔가 문제 해결 실체에 가깝게 가기에는 뭔가 장벽이 되고 있는
사안이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론 그 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런 텍스트로 된 그런 글로 된 기사와 그런 이미지로 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더 수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저걸 뭐 한 개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사실은 그 반으로 나눈답니다. 처음에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 글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픽으로 먼저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모바일 환경 되면서 예전엔 그냥 메시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래픽과 같이 생각하는 네. 게 굉장히 뭐 언론사에서도 지금 뭐 이미 다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언론과 그 정치권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전문가가 부족하다 혹은 또 자극적인 기사만 지금 내놓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핵심은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 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7시간에 빗대어서 대통령의 행적을 분초까지 공개하라는 야권의 그런 비판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지은 기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좀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세월호 7시간이 왜 나왔냐면 이제 대응에 부재가 있었다,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좀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좀 제각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47시간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36시간, 33시간, 14시간, 10시간 이렇게 뭐 각각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가 밝힌 입장에서 이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한 것들을 보고 좀 공백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 뭐 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짜 늑장 대응이었는가 저희가 이제 그 북한이나 국방 관련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군의 첩보라는 게 상당히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한 정보인지 따져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심지어 군에서 들어오는 첩보 중에는 역정보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위장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유의미하고 또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상당 기간 따져봐야 되고 검증하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발표한 시간대별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것을 오히려 검증하는 과정으로 보여지지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이냐. 전문가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군의 이 정보 활동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알고 있었지만 당장에 이런 것들을 일단 외면에 두고 공격을 하기에 너무 급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7시간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비유가 맞느냐 아니냐를 건너뛰어서 과거 여당의 정치인이었던 그분들이 지금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르냐라고 진상규명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거의 분열증적으로 보입니다. 아직 세월호 7시간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 당시 분명히 여권 책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여기 매일경제는 야권 잠룡들이란 표현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야권 잠룡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권한을 갖고 있었던 여권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무관한 이런 식의 분열증적인 유체 이탈의 어투를 쓰고 있는데 이걸 바로 언론이 인용을 고스란히 해서 세월호와 뭐가 다른가라고 인용해 줌으로써 이 말에 대한 인증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그럴 수 있다. 그런 비유가 가능하다라고. 언론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기록물 자체도 지금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볼 수 없는 7시간이고 아직 훨씬 더 많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문제를 게다가 이거는 말 그대로 대북 관련된 외교 참사의 일부 중에 하나가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의 문제라면 세월호 7시간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통치력 안에서 일어났던 되게 국내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휘발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언론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갖다 썼다. 이거는 정치와 언론의 합작품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과도한 비판, 과한 비판이 훨씬 더 많이 가해져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47시간, 36시간 여러 가지 시간으로 그 세월호 7시간과 비교를 하려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 세월호라는 저는 47시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될 때조차도 설마 세월호라는 비유를 여기다 갖다 쓸까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적으나마 언론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는데 정치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인용하면서 따옴표를 쳐서 세월호 7시간과 바로 직유로 넘어가는 것은 언론이 굉장히 자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적인 덕목조차도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무유기 교수님이랑- 수준으로 말씀하시네요. 교수님이랑 제가 조금 더 속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이 조금 언급될 때 일종의 기시감이 들었어요. 아 이거 이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시간별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내일부터 프레이밍 되겠고 언론에 이렇게 헤드라인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뭐 시간대별 요구도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그 첩보자산이라는 것도 조각조각 있었고 어쩌면 그게 정제되는 시간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세월호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 화면이 누구에게는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유력 정치인이 전화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인데 어떻게 이 시간이랑 등치를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하는지는 생각이 조금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좀 안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들은 조금 당혹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가 된 다음에 시점이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네. 국민에게 점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시간을 똑같이 등치시켰을 때 국민이 반응을 하면 뭔가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안 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대중은 합리적이에요. 그게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 말씀하시죠. 세월호 7시간에 그 프레이밍 한 것은 언론 소비자들인 그 수용자들이 거기에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붙이면 정치인은 사실 그러니까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이 세월호 7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언론이 받아줄 걸 예상했기 때문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수준이 일단 그 수준이었고 정치인들이 예상하는 언론의 수준도 딱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국민들은 거기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일단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실망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비유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냐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을 드러냈고 하지만 또 기대했던 거죠. 언론이 정치인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언에 사실 선 긋고 자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발언 퍼나르지 않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간별로 분석해가지고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도 선 긋기에 실패했고 그냥 따라가기 바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정치인들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사실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언론에서 그걸 굳이 받았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신념만 있고 전략이 있으면 소통이 실패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일부 언론과 정치인과의 그 어떤 공조 이런 부분이 전형적으로 신념은 있는데 그게 어떤 신념이든 간에 근데 전략이 부재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월호 7시간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것이냐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세월호는 우리 영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인지와 이 사건에 대한 정확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느냐. 세월호 때는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모든 언론사가 다 생중계를 하면서 모든 TV로 다 생중계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번 사건은 사실 이 첩보를 통해서 조각조각된 정보들을 통해서 또는 감청이라든가 신호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짜 맞추는 수준의 정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요.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정부나 이런 군 당국이 적재적소로 이렇게 가능한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모든 자원 동원해서 가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안을 접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군대가 만약 함정이 그쪽에 갔을 경우에 더 큰 위기가
토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 국면이 너무 달랐다 볼 수 있죠. 사망한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북 여부나 시신 훼손 여부 등 진실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국감 등을 통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냉철한 언론의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